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7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전망에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1박 3일 일정으로 백악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맞이했습니다. 한미 정상 부부가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의 시작을 함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회담은 더 큰 합의의 과정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남북미 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서두르진 않겠다고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And it really is. It's a step by step. It's not going to go fast. I've been telling you that for a long time.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두 정상은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필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파악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는데 미국 측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방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7번째 정상회담은 부부간 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까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4차 남북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 비핵화 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 정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만 밝혀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빅딜을 강조하는 한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다양한 스몰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빅딜이란 핵무기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면서 적기가 되면 엄청난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3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미국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미국을 떠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서울 공항을 네, 북한의 정기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습니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일단 어제 회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겁니까? 네,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현재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1928년생, 만 91살로 최근 여러 해 동안 현직 은퇴 가능성이 자주 거론됐는데 이번에 최룡해 부위원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 겁니다. 최룡해 신임 상임위원장은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다만 헌법상 국가수반이었던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은 다소 축소됐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언론들은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을 거란 관측입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신임 총리에는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대미 메시지는 없었지만 회의가 계속된다고 밝힌 만큼 2일차 회의 때 추가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가 주석직이 부활하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상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북한 언론들은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추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일부에서는 국무위원장 대신 국가주석직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지만 국무위원장 제도를 유지한 겁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 대해서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서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경우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도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정위원으로 진입하는 등 오히려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경우 개혁, 개방의 지휘자라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과 또 나이와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서 퇴진할 가능성이 주목 대상이었는데 절충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내각 총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경질되는 형태가 아니라 건강 등을 고려해서 퇴진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으로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 진입하고 박봉주 총리도 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조직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역할과 기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곧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여당은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높이 평가했지만 보수야당은 뜬구름 회담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 엇갈리게 나오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남기고 끝났다면서 동맹 공조를 굳건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온기가 조만간 성사될 남북 정상회담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뜬구름 회담이라면서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회담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고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만 바라보면서 안보를 추진한다는 문 정부 외교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이어갈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쉽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정상회담이 답답하게 끝나서 안타깝다면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밀고 가야 할 남북관계를 이런 구조로 몰고 간 것은 실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오전부터 만나서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두 후보자 보고서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만 조율하자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왔지만 민주당은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큰 문제가 없다면서 특히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이 짙어 보인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검증 실패 수준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깝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을 모두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이 후보자가 주말 내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으면 다음 주 초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 외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지만 이 후보자에 관해선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야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5억 원대 주식 과다 보유와 매입 논란뿐 아니라 자신들이 재판을 담당했던 OCI그룹 계열사 주식을 주요 공시를 전후에 대량으로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일부 의원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결국 오늘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초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가량 더 연장됩니다. 다만 인하율은 15%에서 7%로 절반 정도로 축소돼 유류 가격은 각각 약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기름값을 낮추는 데 한몫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 조금 더 연장이 되는군요. 네,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원래 5월 6일까지였던 것에 비하면 4개월 정도 더 시행되는 셈입니다. 다만 원래 인하율은 15%였는데 연장되는 기간에는 인하율이 7%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유류세 인하의 단기적 환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흐름 그리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제도를 한 번에 중단했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인하율이 7%가 적용되기 때문에 휘발유는 1리터에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터는 16원가량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 조치를 한 번에 중단했을 때보다는 오름폭이 절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오늘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성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의 판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오늘 새벽 무역기구 WTO가 판정 결과 결국 우리 정부가 승리로 이제 한 것인데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정부는 WTO의 판정이 내려지자 오늘 오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에는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 50종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에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고요. 이때 정부는 8개 현의 수입 금지 수산물을 50종에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또 8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량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은 6,500건,
2만 3천여 톤입니다. 이 가운데 6건 0.4톤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전량 반송됐습니다. 식약처는 2014년 이후 수입된 일본 식품 70만 톤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된 것은 40건 47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입니다. 일본에서는 승소를 예상하는 분위기였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결과가 더욱 놀랍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의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이번 WTO 최종 판단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일단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와 관련해 외무성 홈페이지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여기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1심 결과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최종 심인 2심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심이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꼭 맞는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요, 한국이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1심의 판단을 이번에도 인정했다면서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은 이번 최종 판단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앞으로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조치 전체의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시간 전쯤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언론은 이번 결과 어떻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은 이번 결과 상당히 빠르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은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했고 신문들은 대부분 일면 머리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패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최종 판단으로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며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빨리 정보를 수집해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최종심이 1심 판단의 주요 부분을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의 역전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이번 결과가 일본 내부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최종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애써 패소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반해서 일본 언론은 역전패로 규정하고 있어 인식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스가 장관의 브리핑에서도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본 정부의 사전 대응이 충분했냐고 생각하느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스가 장관은 지금 내용을 분석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소상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답변을 피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한 언론이나 야당의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에 우리 정부의 승소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출을 해외 여러 지역으로 늘려나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후쿠시마산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강조하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기회를 노리던 일본 정부는 스스로 제기한 WTO 제소가 오히려 수출에 타격을 주는 역효과를 불러온 셈이 됐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유독 우리 정부만 WTO에 제소한 일본 정부는 이번에 승소하게 되면 이 결과를 들이밀면서 다른 20여 개 수입 규제 국가나 지역을 압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조만간 2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후반기 통일지방선거, 이어 참의원 선거까지 앞둔 아베 내각으로서는 이번 패소가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네, 황하나 씨,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오전 10시쯤 황 씨는 이곳 수원지검에 도착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황 씨는 마약 혐의로 지난 4일 긴급 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는데요. 이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검찰로 넘겨진 겁니다. 앞서 황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함께 투약한 연예인 등 이 공범이 더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황 씨는 현재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네, 황 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4월에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처방전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됐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인데요. 황 씨는 현재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서울 종로서에서 담당해 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2015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 유착 관련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이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고 진실 공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황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 A 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마약을 끊었다가 이 A 씨의 권유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건데요. 함께 투약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연예인으로 오르내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 2월 당선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경에 소환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공식 선거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투표권을 가진 전남 지역 조합장 6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기간 조합장 10여 명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물 공급업체 직원들을 시켜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오늘부터 치러집니다. 잠시 후 정오부터 조문객을 받을 예정인데요. 장례가 치러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조양호 회장의 시신 운구 오늘 새벽에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숨진 고 조양호 회장은 어제 마지막 비행길에 올랐고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바로 이곳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빈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조화를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전달됐습니다. 조문은 잠시 뒤 정오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조 회장과 함께 상주인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해 함께 빈소로 향했습니다.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조 사장은 마음이 참 무겁다면서 임종만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의 일은 가족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의 유언 일부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서 임종만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 가족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협의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쯤에는 CJ 이재현 회장, 5시 30분에는 경총 회장단 방문이 예정돼 있는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의 주문이 줄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회장이 별세 나흘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앞으로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에서의 서류 작업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장례를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를 구성했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는데요. 빈소 외에도 한진그룹 계열사 등 국내 13곳, 해외 6곳의 별도의 분향소도 마련됩니다. 다만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가족의 뜻을 고려해 조문 시작 뒤 빈소 내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현지에서의 운구 절차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발인은 오는 16일 새벽 6시 예정이며 장지는 대한항공 교육원 인근에 있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영상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얼굴은 물론 무태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서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YTN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안경이 무태안경을 쓰는 특징도 있고요.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고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시죠. 그러니까 약간 크고 밑에 볼이 약간 돌출돼서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진만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인 윤중천 씨와 권모 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당시 윤 씨는 조카에게 시켜 특정 동영상 가운데 김 전 차관이 나온 장면만 추출해 CD로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협박용으로 동영상 CD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추적해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쌍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사건을 덮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YTN 보도에 대해서 김 전 차관 측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출처불명의 영상에 의해서 6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보도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워싱턴 체류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더 길었던 이번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노딜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로 접어든 북미 비핵화 대화. 불씨를 살렸을까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번 회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노딜 하노이 이후에 한미 정상의 만남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한미 공조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확인됐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굿이너프 딜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아직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미국은 빅딜, 우리는 굿 이너프 딜 혹은 조기 수학론. 그러니까 올 오한 아싱이 아니라 중간에 뭔가 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를 하자. 이런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조율이 없었다. 예, 그렇죠. 당초 우리가 준비 과정이 잘 됐다고 해서 저는 미국 측이 우리의 굿이너프 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 이후에 기자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뭐 한국과 미국의 기자들이 굿이너프 딜의 핵심 사항을 다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굿이너프 딜이라는 것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또 방점이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빅딜로 가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빅딜이 우선이지만 그 앞에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스몰딜의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그 조건을 비핵화라는 걸 또 붙여가지고서는 약간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재 완화가 조금 보장이 되어야지 그걸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부분도 약간 경직됐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기 수확, 얼리 하베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도 좋다. 올바른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약간 우리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구디노프 딜에 대한 지지는 받지 못한 결과가 나서 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제재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만 뭐 개성공단 금강산도 지금 뭐 허용하기에는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네,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얘기했고요. 인도적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엊그제죠 상원에서 이렇게 청문회에서 질의를 받았을 때 약간의 공간, 제재와 관련해서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뭐 비자 문제를 예를 들면서 언급했는데 그것이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이런 것이 아마 한미 간에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북한은 뭐 최고인민회의 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미국에 대해서 직접 거명을 하지 않고 수위 조절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재만큼은 이 제재로 압박하는 건 적대 세력이다 하면서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말씀하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약간의 여지를 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뭔가 미국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 이게 좀 아쉽다는 지금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자, 이번 회담 발표문에 또 하나 톱다운 방식은 필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참모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 하노이 회담이 불발이 됐었잖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일까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대화를 진행하는 힘이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그 첫 출발은 남북 정상 간의 신뢰였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흔들지 말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의 결단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밖에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완전히 일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갖다가 다시 대화를 재개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돼서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를 하는 그런 동력을 살려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알려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하면서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북한하고 우리가 조율한 내용을 가져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정의용 실장이 백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남북 정상회담 그게 조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 가능성은 타진했을 거라고 보고요. 타진했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뭔가 물밑에서 대화 있었고 이게 전달이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전달하기는 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기를 기대하고 또 추정해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새로운 것이 없네. 내가 왜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하는 인식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미 간의 조율을 더 해야 되고 뭐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은 안 되는 이유 결국 대화가 중단되고 이거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것은 북한의 손실도 있다 하는 점을 잘 설득해서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내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거는 여기까지지만 사실 한미 간에 또 물밑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도 모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혹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냐, 남북 정상이 언제 만나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정부가 이 정상회담을 기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예상보다 일찍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냐 그렇게 하면 4.27 전후로 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4.27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렇죠.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보다는 실무형으로 판문점에서 작년 5월 26일에 개최된 것처럼 그런 형태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대북 특사 카드가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가게 된다면은 누가 가게 된? 결국 북한 체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는 사람이 가야지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일 가능성이 높다. 두 분을 같이 보낼지 한 분만 보낼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한해달라 이런 요청도 이번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어느쯤이 가장 유력할까요? 예, 5월 말과 6월 말에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에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잘 추진된다고 하면은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을 5월 달에 다시 재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6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가서 했을 때는 우리의 굿이너프디를 지지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협상을 준비하는 선에서의 조금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뭔가 끌어내는데 좀 부족했다. 그렇죠.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특정한 정책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서포트, 지지한다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전 준비를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공을 북한으로 넘긴 이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북한 움직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 국가주석직이 부활하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단상 위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은 눈에 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북한에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있다. 볼 수 있고 국가주석직은 북한 헌법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김일성 주석의 영원한 자리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진 않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대신에 지금 최룡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임위원장이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돌려서 김정은 위원장의 독보적 지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이 아마 내일쯤 발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이 관심입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이 주요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거든요. 최선희 등 뭐 여러 인사들이 승진을 하고 이번에 좀 더 중요한 위치로 이렇게 올라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회 원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가 보통 장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선희 부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최선희 부상이 적극적으로 외신 언론을 접촉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 하는 데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조치로서 국무위원회 정규 멤버가 된 것이고요. 뭐 물론 뭐 집안 배경이 좋기 때문에 그 점도 작용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부상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실무 협상을 했던 김혁철이나 김성애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통전부 라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검열을 받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정식 대의원으로 또 진입을 했고요. 현송월 단장도 보면은 당시 그 정식 중앙위원이 된 거예요.
여성 실세 등장도 좀 두드러지는 뭐 자연스럽게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예. 측근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올려주는 것은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보았고요. 예, 뭐 이게 예상된 일이었다. 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예. 지금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미국에 대한 직접 얘기라든가 핵 관련한 얘기는 또 자제를 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북한의 이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수위 조절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예. 북한이 갈 수 있는 독자 노선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경제를 건설하겠다. 그러한 경제 건설 노선의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제재와 그런 부분은 또 뭐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예. 미국을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단지 제재를 하면은 곧 적대 세력이다 해서 미국도 제재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 적대 세력이 아닌 거죠. 그만큼 대화의 문을 그쪽으로 열어두고 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제재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여달라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무튼 그 틈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도 판을 깰 의도는 없다. 이 틈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이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또 이어져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41%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 47%로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산불 대응이 긍정평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부정평가 원인으로는 인사 문제 부분이 영향이 컸는데요. 잠시 뒤 시사평론가 두 분과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